여러분 안녕하세요. 독서의 즐거움 락서입니다. 오늘도 책 한 권 소개해드리러 찾아왔습니다. 그나저나 제가 소개해드렸던 지난 두 책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재미있으셨나요? 아니면 조금 심심하셨나요? 오늘의 책은 일단 재미있고요. 심심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 책은 내용 자체가 상당히 흥미롭고 사건의 진행이 긴장감을 주거든요. 힌트를 조금 드려볼까 하다가 무슨 60초 후에 공개하겠습니다도 아니고 어차피 공개하게 될 것이니 바로 밝히겠습니다. 바로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 or The Modern Prometheus입니다. 프랑켄슈타인을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고딕 노벨로는 무척이나 유명한 작품이니까요. 이 알 거 다 아는 작품을 왜 굳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 락서, 깊게 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다 알 것 아시는 작품의 모르시는 부분까지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크게 파트 1과 파트 2로 나뉘게 될 것 같아요. 파트 1에서는 작가 메리 셸리의 삶과 작품 프랑켄슈타인의 출간 배경, 그리고 관련 에피소드를 다루게 될 거고요. 그리고 파트 2에서는 본격적으로 프랑켄슈타인을 분석한 여러 가지 시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97년에 영국 메리 울스톤크래프트 거드윈은 유명한 학자인 아버지 윌리엄 거드윈과 페미니스트 학자였던 메리 울스톤크래프트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애석하게도 엄마는 메리가 태어나자 얼마 안 돼서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남매를 둔 여성과 재혼을 하게 돼요. 메리는 새엄마와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메리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꾼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시인 퍼시비시 셸리와의 만남입니다. 1814년 당시 17살이었던 메리와 22살이었던 퍼시 셸리는 사랑의 도피 행각을 벌입니다. 마치 드라마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드라마 조금 막장입니다. 왜냐면 퍼시 셸리는 유부남이었거든요. 그것도 임신한 아내가 있는. 둘에게는 그게 어떤 절절한 로맨스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겠으나 객관적으로 보면 도덕적인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둘은 2년간 도피 기간 동안 거의 숨어 살아요. 재정적으로 매우 궁핍했고요. 빚에 시달리고 조산한 자식이 죽기까지 하죠. 그리고 1816년 퍼시 셸리의 아내가 자살하자 둘은 결혼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조금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일 거예요.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죠. 아까 메리의 아버지가 재혼했다고 말씀드렸죠. 새 어머니에게 딸이 있었다는 사실도요. 바로 이 딸이 클레어 클레몬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딸 이야기를 왜 하느냐? 그건 이 메리와 퍼시 셸리가 도망칠 때 사실 클레어도 껴 있었거든요. 둘이 아니라 셋이서 야반 도주를 한 것이죠. 한 명의 남자와 두 명의 여자. 우려하시는 일이 맞습니다. 클레어와 퍼시 셸리는 내연 관계였죠. 같이 도망다니는 메리가 이 사실을 모를 수야 있겠습니까? 메리와 퍼시 셸리 둘은 자유로운 사랑을 인정하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메리는 퍼시 일편단심이었으니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퍼시는 자신의 친구 호그와 메리가 연인관계가 되기를 은근히 바라기도 했다고 하네요. 정작 더 신기한 일은 후에 클레어가 곧이어 나오는 바이런의 아이를 가졌다는 것이지요. 어때요? 이 정도면 막장 드라마 맞나요? 1816년 여름 퍼시 셸리와 메리는 스위스 제네바 호수 근처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 별장에서 같이 휴가를 보낸 이는 로드 바이런과 그의 주치의 존 윌리엄 폴리돌이죠. 바로 여기서 프랑켄슈타인이 시작됩니다. 당시 주변 화산 폭발의 영향으로 날도 무척 어둡고 쌀쌀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와중에 바이런이 제안을 하죠. 무서운 이야기 하나씩 써보자고 말이죠. 메리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당시 유행했던 전기 자극 실험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퍼시는 이 짧은 이야기를 더 긴 소설로 발전시켜 보기를 권유했고 1818년 드디어 프랑켄슈타인 or The Modern Prometheus가 출판됩니다. 또한 재미있는 사실은 바이런의 주치의 폴리도리가 했던 무서운 이야기가 흡혈귀, 즉 뱀파이어 이야기였었는데요. 추후에 나온 그의 책 더 뱀파이어가 첫 모던 뱀파이어 이야기라고 하니 참 놀라운 일이죠. 프랑켄슈타인의 판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818년 초판본. 이 판본의 특징이라면 메리 셸리의 급진적인 면모가 가장 잘 드러난다는 것과 익명으로 출간했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19살의 여성이 쓴 글이라고 발표하기엔 좀 시대가 오래전이죠. 그래서 퍼시비시 셸리의 서문을 달고 나와요.
다들 그가 쓴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죠. 두 번째는 1923년 판본입니다. 이 판본에서야 비로소 메리 셸리는 작가로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출판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1831년 판본. 이 판본은 메리 셸리가 기존 판본에서 많이 수정을 가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대부분의 프랑켄슈타인 책은 현재 이 판본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1818년 초판본을 기준으로 편집한 책도 있다고 하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원문도 1831년 판본이고요. 안에 보시면은 1831년 서문과 1818년 서문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메리 셸리와 퍼시 비시 셸리 그리고 프랑켄슈타인까지 대략적인 배경과 작가의 생애를 살펴보았는데요. 조금 더 덧붙이자면 퍼시 비시 셸리가 생전에 다른 여성과 추문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메리 셸리는 자신의 남편을 정말 사랑했던 아내였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라면 메리 셸리가 작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정신적인 지원을 이 퍼시 비시 셸리가 참 많이 해주기도 했었던 게 있겠네요. 3명의 자식을 잃고 1822년에 남편 퍼시 비시까지 항해사고로 죽습니다. 이후 메리 셸리는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 명의 자식과 남편 퍼시 비시의 시인으로서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퍼시 비시가 낭만 시인의 거장으로 불리는 것은 이 메리 셸리의 노력이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할 수 있죠. 최근에는 메리 셸리의 다른 작품들도 계속해서 연구가 되고 있다고 해요. 기존에 주목받지 못했던 작품들이 충분한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죠.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메리 셸리의 다른 작품을 국내 번역으로 읽을 날이 오겠죠. 참 기대가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텍스트로 들어가 볼게요. 프랑켄슈타인은 독특하게도 화자가 3명입니다. 캡틴 월튼이 북극으로 떠나는 이야기가 가장 밭갓 구조고요. 거기서 구조하게 된 빅토르 프랑켄슈타인의 이야기가 두 번째 구조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에서 크리처의 이야기가 나오죠. 액자 구조는 자연적으로 거리감을 발생시킵니다. 이야기가 안으로 들어갈수록 한 명의 필터를 거쳐야 하니 자연스레 화자 및 내용과의 거리가 생성되죠. 이런 점을 고려하면 프랑켄슈타인의 구조는 월튼이라는 제3자의 객관적 시선을 두고 빅토르 프랑켄슈타인과 크리처의 이야기를 소개함으로써 독자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월튼의 시각을 빌려 이야기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다만 이 부분에서 비판이 하나 존재하는데요. 3명의 화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내러티브가 구분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19살에 쓴 첫 작품임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많은 분들이 지나치기 쉬운 부분인데 프랑켄슈타인은 부제가 있습니다. 더 모던 프로메테우스죠. 프로메테우스는 미리 아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신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유명한 프로메테우스는 신의 형상을 띤 인간을 만들고 숨을 불어넣지요. 이후 인간들에게 불을 전해주고 제우스를 속인 죄로 코카서스 산에 묶여 영원히 매에게 간이 쪼이는 형벌을 받습니다. 라틴 쪽 신화에서는 프로메테우스가 찰흙과 물로 인간을 빚었다고도 하고요. 둘 다 생명의 창조라는 점에서 빅토르 프랑켄슈타인과 겹치는 지점이죠. 현대판 프로메테우스라는 이름이 잘 어울리나요? 크리처, 몬스터, 데몬, 레치, 핀드 모두 프랑켄슈타인의 피조물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크리처는 이름이 없어요. 이는 상징적으로 사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존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겠죠. 크리처를 에덴 동산의 아담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제목 바로 밑에 나오는 이 존 밀턴의 실낙원 인용 부분 때문이겠죠. 이름이 없는 크리처인데 아이러니하게도 프랑켄슈타인이 마치 크리처의 이름처럼 여겨져 왔죠. 지금은 많은 분들이 크리처를 만든 박사의 이름이라는 것을 아시지만 저 역시도 예전에는 그게 크리처의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프랑켄슈타인과 관련된 해석 중 전통적으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작품을 아주 얼핏만 보면 살인을 저지르는 크리처가 극악무도한 존재로 보이지만 사실 작품을 면밀히 읽고 나면 크리처의 딱한 처지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죠. 이런 시각에서 프랑켄슈타인의 창조주 혹은 부모로서의 책임이 논의에 떠오릅니다. 과연 창조주는 피조물에 대해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프랑켄슈타인의 무책임이 도드라지죠. 아마 모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북의 사회에 대한 비판이 해석으로서 가능해지는데요. 탄생신화라는 관점에서 어머니가 없는 출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지요.
이는 작가 메리 셸리가 여성으로서 북의 사회를 꼬집으려 했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녀 개인적 삶에서 퍼시비 씨의 외도 및 육아에 대한 부족한 관심, 이런 것들이 프랑켄슈타인을 통하여 드러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작품은 계몽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쳤다는 해석도 있는데요. 과학과 이성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가 제한 없는 연구 속에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경종을 울린 것이지요. 이는 작품 속에서 크리처가 책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이 전혀 쓰이지 못하고 오히려 인간 사회에 대한 부정적 면모를 깨닫고 프랑켄슈타인에게 논리적으로 항의하는 장면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저는 프랑켄슈타인의 비극을 생각하면서 조금 다른 관점을 취해 보았습니다. 바로 아름다움이라는 개념이지요. 이 작품에서 벌어지는 비극적 사건들의 원인은 아름다움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크리처는 작품 속에서 언제나 못생긴 존재로 묘사됩니다. 흉측하고 무섭고 보기만 해도 뒷걸음질 쳐지는 모습으로요. 이에 반하여 빅토르 프랑켄슈타인의 동생 윌리엄과 약혼녀 엘리자베스, 그리고 크리처가 선망하는 드 라스의 가족까지 그야말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마음씨뿐만 아니라 외모적인 부분이 아주 아름다운 단어로 정말 아름답게 표현됩니다. 이를 통하여 크리처가 아름다움의 개념에서 정반대인 이 못생김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못생김은 단순한 비난을 넘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이유로 작용하죠. 이 부분에서 크리처의 성정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크리처는 본인이 주장하듯 상당히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품 내에서 크리처는 선한 일을 여러 번 행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돌아오는 건 끔찍한 혐오뿐이었지요. 이는 전적으로 크리처의 흉측한 외모 때문입니다. 크리처가 평범한 외모를 가졌다면 어땠을까요? 크리처의 삶은 어떻게 변하였을까요? 마을 주민들에게서 쫓겨나거나 돌을 맞을 일도 없었을 것이고 끔찍한 비명소리를 들으며 괴로워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크리처는 이성적 존재이니 이러한 괴리는 더욱 컸겠지요. 그러니 이 비극의 모든 원인은 아름다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인간들이 갖는 아름다움이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이라는 인식이지요. 이 부분에서 칸트의 순고미 개념을 적용시킬 수도 있으나 그건 너무 길어질 것 같네요. 자신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흉측하게 태어난 크리처는 이 관계에서 언제나 패배자입니다. 인간들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과 긍정적인 이미지의 결부가 사라지지 않는 한 크리처는 홀로 고독과 증오에 맞서 싸워야만 합니다. 결국 크리처를 만든 것은 프랑켄슈타인이지만 크리처를 괴물로 만든 것은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깊게 읽어본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 or The Modern Prometheus 어떠셨나요? 작품을 읽고 여러분들은 어떤 시각으로 읽으실지 궁금합니다. 혹은 간단하게 그냥 재미있으셨는지요? 어떤 코멘트라도 좋으니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또한 제가 리뷰하기를 바라는 작품이 있으시다면 역시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락서였습니다.